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ignificant figures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유효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숫자이면 숫자이지 왜 유효라는 말이 붙을까요? 이번 단원에서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인식부터 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눈금 읽을 때 어디까지 눈금을 읽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측정값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과학적인 정보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숫자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숫자의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유효숫자란 측정값을 나타낼 때 의미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의미가 없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숫자만을 유효 숫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정의만 가지고는 지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나무판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서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가로 길이가 이렇고 세로 길이가 8.20cm로 측정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측정값 3.47cm에서 처음 두 숫자 3과 4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숫자 7은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최소 눈금에서 최소 눈금에 어떤 물체가 걸쳐 있을 때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수입니다. 자, 참값이 이 7이라는 것은 6과 8 사이, 조금 넓게는 5와 9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자, 따라서 측정가 3.47에는 자, 세 자리의 유효 숫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3과 4가 확실하다고 해서 유효 숫자가 두 개인 게 아닙니다. 3과 4가 확실하고 또 7 또한 의미가, 이 보세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있기만 하면 그것을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측정값의 마지막 자릿수는 항상 불확실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효 숫자의 개수는 불확실한 숫자 하나를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8.20cm 한번 봐요. 8.20cm에서 8과 2는 정확한 숫자예요. 그런데 0은 불확실하긴 한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유효 숫자가 세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나 발표합시다. 같은 측정값을 8.22cm라고 표기하는 것은 8.20cm라고 표현한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8.2cm라고 표현을 하였다면 봅시다. 8이 확실한 숫자이고 뒤에 있는 2가 불확실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자리의 유효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측정값 8.20cm와 측정값 8.2cm는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로 정밀도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얘는 유효 숫자가 3개이고요. 얘는 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2개 중에 무엇이 더 정밀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유효 숫자가 많은 녀석이 조금 더 정밀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봅시다. 적어도 여기 8.20cm라고 측정한 경우는 적어도 최소 눈금이 1mm 짜리로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얘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측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최소 눈금이 적어도
5mm짜리로 아마 최소 눈금이 5mm짜리의 자로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자가 있는데 최소 눈금이 1mm인 게 더 정밀하겠습니까? 아니면 5mm인 게 더 정밀하겠습니까? 예, 바로 1mm인 걸로 측정을 했을 때 더 정밀하게 측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유효 숫자가 많을수록 더 정밀한 측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봅시다. 어떤 측정값을 3600g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뒤에 있는 숫자 0이 유효 숫자인지 측정값의 자릿수로 나타내기 위한 자릿수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 숫자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60 곱하기 10의 세제곱g. 이 경우는 세 자리의 유효 숫자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과학적인 표시법 혹은 과학적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표준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요, scientific notation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로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구글 같은 것을 검색할 때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이미지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유용합니다. 자, 보면 이런 과학적 표기법은요, 항상 정수 부분이 한 자리가 되도록 나타냅니다. 측정값을 계산할 경우에 의심스러운 숫자를 2개 이상 나타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유효 숫자의 연산 방법입니다. 유효 숫자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법.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규칙을 한번 봐요. 덧셈과 뺄셈입니다.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맞추어요. 그래서 자, 의심스러운 숫자가 하나만 포함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자, 예를 봅시다. 지금 12.34의 경우에 의심스러운 숫자는 여기 4. 마지막 얘가 의심스러운 유효 숫자, 의미는 있죠. 그래서 유효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0.578인데 의심스러운 게 마지막 8, 소수점 세 번째 자리죠. 얘를 더하기를 하면 12.918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게 지금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의심스럽죠. 그러면 결과도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숫자가 하나만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규칙이니까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면 돼요. 자, 마지막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딱 합니다. 그러면 12.92가 되죠. 자,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작은 측정값,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가장 작은 측정값과 같은 자릿수를 택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예시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52m 곱하기 3.88m를 봅시다. 우선 단위부터 계산을 해보면 미터와 미터를 곱했으니 미터 제곱이 되고요. 10.52 곱하기 3.88을 하면 40.8176이 됩니다. 자, 이때는 자, 얘는 지금 이 숫자가 몇 개예요? 4개죠. 3.88은요 3개입니다. 자, 규칙에 따라주면 돼요.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작은 측정값과 같은 자릿수를 택합니다. 자, 뭐가 작습니까? 4개가 작아요? 3개가 작아요? 3개가 작죠? 그러면 얘와 같은 자릿수를 택하면 돼요. 하나, 둘, 3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하나, 둘, 3개를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176을 버리게 되겠죠. 버리더라도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1은 5보다 작으니까
그냥 버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40.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측정값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표현 방법입니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규칙을 우리는 차근차근 따라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자, 측정값의 올바른 표현 방법은 대표값과 불확도를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불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물론 뒤에 가서도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불확도를 나타낼 때에는 유효 숫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어떠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텐데 주로 우리는 평균값이나 뭐 최빈값이라고 하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인지 한번 봅시다. 유효 숫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봅시다. 측정값에서 불확도로 나타내는 규칙입니다. 실험에서 측정값의 불확도는 하나의 유효 숫자가 되도록 반올림하여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불확도는 하나의 유효 숫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올림하여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한 경우를 봐요. 측정값 G가 9.82 플러스 마이너스 0.02385인데요. 우리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확도가 얻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험에서 만약에 얻어졌다면 불확도는 한 자리의 유효 숫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0.02385 중에서 한 자리만 남기려면 어디로 남겨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앞에 있는 이 2를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385는 날릴 거니까 이 385는 이렇게 날려버리겠죠? 그러면 날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3을 반올림을 하면 5에 못 미치니까 그냥 2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아래쪽에 가요. 불확도 0.02385는 0.02m/s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아주 정밀한 실험을 할 때에 또는 불확도의 앞 숫자가 1일 경우에는 두 자리의 유효 숫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매우 정밀한 실험을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더 많은 불확도에서 좀 더 많은 유효 숫자를 고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자리의 유효 숫자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값의 유효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측정에서 불확도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불확도가 먼저죠. 얘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값의 유효 숫자를 고려하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대표값의 유효 숫자는 어떻게 고려하는지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측정값에서 대표값을 표현하는 규칙입니다. 빨간색으로 봅시다. 측정값에서 대표값의 유효 숫자는 불확도와 같은 소수점 자리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때도 당연히 반올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보면 지금 불확도는 30이니까 소수점 자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소수점 앞에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만 표현하면 되죠. 따라서 10의 자리 5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아래 1, 7, 8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쪽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불확도가 30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값의 숫자 5, 10의 자리에 있는 5는요, 10의 자리에 있는 3의 불확도를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2와 8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그 1의 자리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6051에서 1의 자리 여기 있죠. 10의 자리까지 남길 거니까 빨간색으로 10의 자리까지 남길 거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따라서 6050 플러스 마이너스 30m/s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측정 값을 표현할 때에는 표현할 때 불확도는요. 불확도와 대표값의 차원은 항상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단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위와 차원은 좀 다른 표현인데요. 자, 차원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 제곱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 제곱이라는 차원은요, 뭐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뭐 부피 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뭐 길이 세제곱 차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리터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세제곱 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세제곱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단위랑은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이 좀 거칠게 이해할 때는 뭐 단위가 같다라고 이해해도 뭐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해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위는 대표값과 불확도의 뒤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뭐 이거 단위가 같다고 두 번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 전하량 E입니다. 전자의 전기량, 뭐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죠. 뭐 1.61 플러스 마이너스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죠? 자, 요까지 요거랑 요거가 요렇게 분배법칙을 하면 얘가 대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0.05와 얘가 바로 불확도입니다. 이것은 단위가 같으니까 차원이 같으니까 하나의 단위로 쿨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왼쪽입니다. 측정값의 표현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연속적으로 계산을 할 때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 하면은 오차가 커요. 그래서 계산의 마지막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마지막 모든 계산을 다 한 뒤에 이제 의미 없는 숫자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중력 가속도 G, 그러니까 지구예요. 뭐 지구니까 Earth가 되겠죠. 이렇게 G는 중력상수 G 곱하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입니다. 중력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5.97 곱하기 10의 24kg, 그 다음에 6.37 곱하기 10의 60m인데요. 단위 정리를 쭉 해보면은 여기 지금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단위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반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얘를 계산기에 한 번에 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제 길게 쓰기 귀찮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랑 먼저 곱한 다음에 반올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처리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불확도의 결정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방법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측정에서 불확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효 숫자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측정값을 표현하는 데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확도를 잘 결정해야지 그 불확도의 유효 숫자를 잘 결정할 수 있고 불확도의 유효 숫자의 결정으로부터 측정값의 표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눈금 간격이 큰 경우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아래쪽은 지금 전압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전압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눈금 간격이 매우 크죠.
이 경우에는 측정기구가 가리키는 눈금은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최대한 읽어요. 자, 보면 지금 5와 6 사이에 있는데 절반에는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5.5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5.25 또 다시 여기 절반보다는 조금 크니까 최대한 눈대중으로 읽어보면 5.3V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도는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를 고려해야 되죠. 따라서 최소 눈금의 10분의 1로 결정을 합니다. 최소 눈금이 지금 1V니까 최소 눈금의 10분의 1은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0.1V가 되겠죠. 그래서 불확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1V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최적의 어림값은 5.3V고요.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는 5.2와 5.4V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로는 5.3 플러스 마이너스 0.1V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다음은 눈금 간격이 작은 경우입니다. 아까 전보다 눈으로 딱 보기에도 훨씬 간격이 작죠. 이 경우에는 연필의 끝이 8.2cm에는 가까운데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10분의 1까지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확도를 최소 눈금의 2분의 1로 결정을 합니다. 최소 눈금이 1mm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예요? 예, 0.05cm. 0.5mm는 0.05cm잖아요. 그래서 연필의 길이의 측정값은 0.05cm라는 불확도를 가지게 되고 이 불확도의 자릿수에 맞추어서 표현을 하면은 8.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연필의 끝이 8.2와 8.4의 가운데 있다면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봅시다. 그래서 길이의 최저값은 8.2cm이고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는 지금 요걸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필 길이의 측정값은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반복 측정의 불확도, 그 다음에 디지털 측정기의 불확도, 그 다음 페이지 유효 숫자의 개수와 상대 불확도까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